주말을 보내고 해변에서 돌아오는 차들로 고속도로가 꽉 막혔지만 아만다는 멍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집으로 돌아가 지난 며칠간의 일을 없었던 것처럼 연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후회가 밀려왔다. 처음부터 결말을 알았더라면 첫날 밤에 도슨과 더 오래 머물렀을 것이고 그가 입을 맞추려 할 때 피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금요일 밤에 그를 만났을 것이며 토요일 내내 그의 품에 안겨 있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거실에서 함께 춤을 추고 입을 맞출 때만 해도 결혼 서약이라는 벽을 넘어 그와 다시 함께하고 싶다는 갈망이 컸다. 침실로 향하며 잠시나마 현실의 삶을 잊어보려 했고 도슨이 옷을 벗겨 침대로 옮길 때까지도 결혼 생활의 실체를 외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책임과 약속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과 도슨을 향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결국 되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절박한 손길과 몸의 촉감이 느껴졌음에도 끝내 감정에 몸을 맡기지 못했다. 도슨은 화를 내지 않고 그녀를 품에 안은 채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그는 뺨에 입을 맞추며 이번 일은 중요하지 않으며 그녀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귓가에 속삭였다. 두 사람은 하늘이 밝아오고 피로가 몰려올 때까지 그렇게 머물렀고 아만다는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도슨을 찾았지만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골프 라운딩을 마친 프랭크는 컨트리 클럽 바에서 맥주를 더 주문했다. 바텐더가 로저에게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다이어트 콜라로 바꾼 로저는 그저 어깨를 숙였다. 시끄러운 바는 9회 초 동점 상황인 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로저는 프랭크 쪽으로 몸을 기울여 수장과 저녁 약속이 있으니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없으며 술을 마신 프랭크 역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일깨워 주었다. 택시를 불러줄지 묻는 말에 프랭크는 나중에 생각하자며 초점 없는 눈으로 화면만 응시한 채 맥주를 들이켰다. 한편 아비는 침대 곁 의자에 앉아 테드가 왜 이런 형편없는 곳에 사는지 생각했다. 집안에는 곰팡이와 오염된 기저귀 냄새가 섞인 불쾌한 악취가 진동했다. 끊임없이 우는 아기와 겁먹은 유령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는 엘라의 모습까지 더해져 테드가 지금보다 더 미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다. 테드는 트럭으로 가던 중 쓰러진 이후 오후 내내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다. 아비가 그를 집안으로 옮길 때 엘라는 이미 병원으로 다시 데려가야 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늦은 당 증세가 있는 테드에게는 휴식이 필요했기에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아비는 컨디션이 회복된 상태에서 병원까지 가며 밤을 지새우고 싶지 않았다. 사실 이곳에 머무는 것조차 내키지 않았지만 폭력적인 위협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사업에서 테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다행히 다른 가족들이 상황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눈치채기 전에 테드를 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었다. 방 안에는 하수구 같은 악취가 진동했고 늦은 오후에 열기가 더해져 냄새는 더욱 심해졌다. 아비는 휴대전화 연락처에서 캔디를 찾아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전화를 했음에도 답장이나 회신이 없자 아비의 기분은 몹시 나빠졌다. 하지만 다시 시도한 전화 역시 응답 없이
신호음만 계속 울렸다. 그때 테드가 쉰 목소리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물었다. 머리를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테드에게 아비는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트럭까지 하지 못하고 흙바닥에 처박히는 바람에 이곳까지 끌고 왔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테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아침보다는 덜했지만 여전히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코를 닦아낸 테드가 도슨을 찾았는지 묻자 아비는 오후 내내 테드 곁을 지켰기에 그를 찾아다니지 않았다고 말했다. 테드는 더러운 옷가지가 쌓인 바닥에 짐을 뱉으며 그가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렸다. 아비는 도슨이 이미 도망쳤을 가능성이 크다며 테드의 생각에 의문을 표했다. 하지만 테드는 그가 그리 똑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침대 기둥에 몸을 기댄 채 일어섰다. 허리춤에 글로 권총을 찔러 넣은 테드는 아비에게 운전을 하라고 지시했다. 아비는 테드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가 회복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친척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노슨이 그곳에 없을 경우를 묻는 아비의 질문에 테드는 일단 확인해야겠다며 단호하게 답했다. 아비는 캔디의 행방과 받지 않은 전화들에 마음이 쓰였고 타이드워터에서 그녀에게 추파를 던지던 남자를 떠올리며 테드의 제안을 수락했다. 대신 일이 끝난 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그 시각 캔디는 타이드워터 주차장에 앉아 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비에게서 온 누통의 부재중 전화가 화면에 떠 있었다. 전화를 다시 걸어 달래줘야 한다는 생각에 초조해졌지만 아비가 갑자기 직장으로 찾아오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다. 주차장에 짐을 가득 실은 차를 들키면 도망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미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퇴근 후에 집에서 출발했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 곧 근무 시간이 시작될 텐데 모텔비와 식비는 어느 정도 마련했어도 기름값을 내려면 오늘 밤 TV 절실했다. 아비의 눈에 띄는 정면 주차장은 피해야 했다. 차를 후진시켜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고속도로 곡선 구간을 돌아 오리엔탈 시내 쪽으로 향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골동품 가게 뒤편 작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안심이 됐다. 조금 걸어야 한다는 점이 불편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긴 것이 다행이었다. 하지만 아비가 나타났을 때 차가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도 있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받는 상황은 곤란했다. 다시 전화가 오면 차에 문제가 생겨 하루 종일 씨름했다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둘러대기로 했다. 번거로운 상황이었지만 5시간만 버티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였다. 5시 15분 자레드는 잠결에 울리는 휴대폰 소리를 들었다. 몸을 뒤척이며 전화를 확인한 그는 아버지가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는지 의아해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골프 동료인 로저였다. 아버지가 술을 마셔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니 컨트리 클럽으로 모시러 오라는 요청이었다. 자레드는 아버지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꼈다. 자레드는 속마음을 내비치는 대신 20분 뒤면 도착하겠다고 답했다. 침대에서 일어난 그는 이전에 입었던 반바지와 티셔츠를 걸치고
슬리퍼를 신었다. 서랍장에서 열쇠와 지갑을 챙겨 하품하며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멜로디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아비는 전날 밤처럼 숲속을 걷는 수고를 하지 않고 트럭을 몰아 집 앞까지 곧장 달려왔다. 자갈을 튀기며 거칠게 멈춰선 그는 종을 꺼내든 채 빠르게 차에서 내렸다. 겉모습과 달리 테드는 민첩하게 뒤따라 내렸는데 눈 밑에 멍이 검보라색으로 변해 마치 너구리 같은 모습이었다. 아비의 예상대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차고에도 도슨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아비는 교활한 사촌이 그동안 곁에 있었다면 테드가 싫어했더라도 요긴하게 썼을 것이라 생각했다. 도슨이 사라진 것에 테드 역시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분노는 여전했다. 테드는 턱 근육을 실룩거리며 글록의 방아쇠를 만지작거리다 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다. 아비는 트럭에 기대어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 집안에서 테드가 욕설을 내뱉으며 물건들을 내던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낡은 의자가 창문을 깨고 밖으로 튕겨나와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테드는 곧 문 밖으로 나타나 분노 섞인 걸음으로 낡은 차고를 향해 걸어갔다. 차고 안에는 클래식한 스팅레이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없던 차였기에 도슨이 다녀갔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테드가 이 사실을 눈치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비는 그가 분노를 쏟아내며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그래야 테드가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아비의 지시에 따르는 평소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테드는 작업대 위에 놓인 타이어 레버를 집어들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레버를 높이 들어 올려 자동차 앞 유리를 내리쳤다. 곧이어 보닛을 망치처럼 두드려 움푹 들어가게 만들더니 전조등과 사이드미러까지 전부 박살냈다. 그 후 15분 동안 테드는 손에 잡히는 모든 도구를 이용해 차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엔진과 타이어, 시트와 대시보드까지 도슨을 향한 관계 어린 분노가 닿지 않은 것이 없었다. 아비는 아름다운 클래식카가 망가지는 모습에 아쉬움을 느꼈지만 테드의 기분이 풀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파괴를 마친 테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비 쪽으로 걸어왔다.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아비는 테드가 홧김에 총을 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비는 물러서지 않고 트럭에 기대어 무심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테드가 바로 앞에 다가왔음에도 태연하게 이빨을 만지작거리거나 손가락을 살피며 시간을 보냈다. 아비가 테드를 향해 다 끝났느냐고 물었다. 뉴번의 호텔 뒤편 선착장에 다슨이 앉아 있었다. 양옆으로 배들이 정박해 있는 그곳에 그는 묘지에서 곧장 차를 몰아 도착했고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까지 물가에 머물렀다. 지난 나흘 동안 네 곳의 숙소를 옮겨 다닌 탓에 몸과 마음은 모두 지쳐 있었다. 앞으로의 삶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도무지 그려지지 않았다. 아만다와 메릴린 모노가 그를 떠나보냈고 덕마저 세상을 떠나자 생활의 중심을 알려주던 지표들이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다. 이사를 가야 할지,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다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월요일 이른 비행기를 타려면 해가 뜨기 훨씬 전에 일어나 렌터카를 반납하고 체크인을 해야 했다. 일정대로라면 좀 오전에 뉴올리언스에 도착해 곧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웠다. 인생에서 가장 막막한 기분을 느끼며 아만다와 입을 맞췄던 감촉을 떠올렸다.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덕의 편지 내용을 생각하며 그는 덕의 말이 맞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한편 자레드는 빨간불에 멈춰선 차 안에서 백미러로 아버지를 살폈다. 아버지는 술에 완전히 절어있는 듯했다. 조금 전 컨트리클럽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기둥에 기대어 초점 없는 눈으로 서 있었고 숨결에서는 지독한 술 냄새가 풍겼다. 취한 상태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려달리는 상황에 익숙했다. 얼터내다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에 대해 화나기보다는 슬픈 마음이 더 컸다. 어머니는 만취한 남편이 집안을 비틀거리며 돌아다녀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곤 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말투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앉아있는 곳을 피해 일부러 다른 방에 머물렀다. 오늘 밤도 상황이 좋지 않겠지만 아버지가 정신을 잃기 전에 귀가할 어머니가 알아서 처리하게 둘 생각이었다. 자레드는 이미 멜로디에게 전화를 했고 함께 친구 집으로 수영하러 가기로 했다. 신호등이 마침내 초록불로 바뀌었다. 비키니를 입은 멜로디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속 페달을 밟았지만 교차로를 빠르게 지나던 다른 차량을 보지 못했다. 길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차가 충돌하며 유리 파편과 금속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에어백이 터지는 순간 시그러진 문틀이 가슴 쪽으로 밀고 들어왔다. 안전벨트에 몸이 묶인 채 차가 교차로에서 회전하자 자레드의 고개가 거칠게 꺾였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소리를 낼 만큼 숨을 들이마실 수 없었다. 차가 멈춘 뒤에야 자레드는 자신이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고 목을 움직이기 힘들었다. 에어백이 터지며 발생한 화양 냄새가 진동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가슴에 닿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문틀과 스티어링 휠이 몸을 짓누르고 있어 빠져나오기 위해 애를 썼다. 오른쪽으로 몸을 비틀자 비로소 압박하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창밖으로 교차로에 멈춰선 차들이 보였다.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911에 신고하고 있었다. 거미줄처럼 금이 간 유리창 너머로 자동차 보닛이 작은 텐트처럼 솟아오른 모습이 보였다. 멀리서 움직이지 말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레드는 문득 아버지가 생각나 고개를 돌렸고 피로 뒤덮인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제야 자레드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기 1시간 전 아만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조수석에 둔 가방 속을 뒤져 세 번째 벨소리가 울릴 때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레드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만다는 몸이 굳어버렸다. 자레드는 현장에 구급차가 왔다는 사실과 아버지의 몸이 비로 덮였다는 이야기를 횡설수설 전했다. 본인은 괜찮으니 걱정 말라며 아버지와 함께 듀크 대학병원으로 이동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만다는 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비가 아프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다른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공포가 밀려왔다.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말했지만 갑자기 전화가 끊겼다.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는 응답하지 않았다. 아만다는 가속 페달을 밟아 앞차를 추월하며 반대편 차선으로 차를 몰았다. 전조등을 깜빡이며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지만 해변으로 향하는 도로의 정체는 여전했다. 한편 턱스의 집을 방문했던 에이비는 심한 허기를 느꼈다. 감염 이후 입맛이 없었으나 항생제 덕분에 상태가 호전되자 식욕이 강하게 돌아왔다. 그는 어빈스 식당에서 치즈버거와 어니언 링, 칠리 치즈 프라이를 주문했다. 접시를 모두 비우는 것은 물론 나중에 파이와 아이스크림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반면 테드는 상태가 좋지 않았다. 똑같이 치즈버거를 주문했지만 그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씹어 삼켰다. 차를 들이받는 일에 남은 기력을 모두 쏟아부은 모습이었다.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아비는 캔디와 통화를 했다. 캔디는 전화를 바로 받았고 차에 문제가 생겨 연락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을 거는 그녀의 목소리에 아비는 기분이 풀렸고 며칠 전 보았던 광경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게 아닐까 싶었다. 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되짚어 보던 아비는 문득 위화감을 느꼈다. 캔디는 전화기가 아니라 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으니 정말 마음만 먹었다면 연락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아 계속 신경이 쓰였다. 식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난 테드가 화장실에 다녀왔다. 테이블로 돌아오는 테드의 모습은 마치 저가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몰골이었지만 식당 사람들은 모르는 척 접시만 바라보았다. 아비는 그 광경에 미소를 지으며 골 가문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러면서도 손가락을 입에 물고 캔디와의 통화 내용을 계속 곱씹었다. 한편 아만다는 프랭크와 제러드가 사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휩싸여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녀는 핸들을 꽉 쥔 채 앞차를 향해 계속해서 사냥등을 켰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남편과 아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앞차가 차선을 바꾸자 아만다는 거칠게 가속하며 앞서가는 차들을 빠르게 따라잡았다. 제러드의 목소리가 그저 떨렸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함께 본 피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다. 프랭크가 비투성이라는 제러드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만다는 전화를 꽉 쥔 채 아들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 응급실이나 구급차 아니라 전화를 못 받는 것이라 믿으며 의료진이 두 사람을 돌보고 있을 테니 나중에 이 소동을 웃으며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제러드와 프랭크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다. 그 순간 아만다는 속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으며 사고가 제러드가 말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져두고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 앞차의 뒷공무니에 바짝 붙었다. 앞차가 길을 터주자 아마는 그대로 속도를 높여 그 옆을 빠르게 지나쳤다.